10월 23일 목요일 UCL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갈라타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세밀한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다. 이카르디는 문전 움직임이 탁월하며 짧은 거리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르로이 사네는 폭발적인 속도로 측면을 파고들며 컷백 타이밍에서 정확한 패스로 찬스를 만든다. 균도하는 경기 리듬 조절과 패스 전환 능력이 뛰어나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율자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러닝 점프 타이밍이 완벽하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은 상대에게 큰 위협이 된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이카르디 중심의 전방 연계를 통해 빠르게 슈팅으로 전환한다. 또한 후반에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실리적인 운영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한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전환 과정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이는 팀이다. 보도에 글린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 전개를 중거 어네즘마에서 풀어가는 전형적인 점유형 팀이다. 호그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우게는 드리블, 돌파와 볼 간수 능력이 좋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경기 감각도 완전치 않다. 비웨르칸, 블롬버그, 모에 등 부상 컨테인 결장 자원이 많아 조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에서 튀르키예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선수들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운 기후와 시차 적응 문제까지 겹쳐 체력 소모가 가중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이 약해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위치 선점이 늦고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라타사라이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홈 경기력에서 유럽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카르디의 결정력, 사네의 측면 속도, 균도안의 템포 조율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경기 흐름을 이끌 것이다. 반면 보도의 글림트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핵심 자원 부재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환경적 이점 모두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기운 승부다.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갈라타사라이가 확실히 웃을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가속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돌파형 공격수다. 그의 직선적인 침투는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마무리 타이밍이 정교하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좌측에서 컷백과 빠른 볼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오이안 산세트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개를 동시에 담당하며 전방 이선과의 연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으로 세컨드볼 회수를 높이고 템포를 쥔 채 공격 전개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을 결합해 상대를 전반부터 눌러붙이는 경향이 있다. 점유율 중심의 전개 속에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며 상대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인야키 윌리엄스의 순간, 돌파로 마무리 루트를 완성한다. 최근 경기에서는 라인 강력 유지와 후방 빌드업 안정감이 모두 개선되며 경기 전체의 통제력이 한층 올라왔다. 카라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비르는 중원에서 볼 연결을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느려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양코비치는 전진 시 패스 각도를 넓히려 하지만 빌바오의 압박 라인 앞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아쿤자데는 돌파형 윙어지만 강도 높은 압박 앞에서는 개인 능력만으로 변화를 주기 어렵다. 더구나 이세프, 카바에로, 라마자노프의 부상 이탈로 인해 로테이션 폭이 크게 줄었다. 카라바흐는 동유럽에서 스페인까지 장거리 원정을 치러야 해 체력적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 또한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회복 지연은 경기 초반 템포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개 속도와 압박 대응 모두 빌바오에 비해 한 박자씩 늦으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여지가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이 심해지고 라인 유지가 어려워 실점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빌바오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밸런스에서 완전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카라바흐는 장거리 원정과 부상 여파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이 경기는 빌바오가 홈에 강한 응집력과 전환 템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경기 리듬을 주도하며 완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강한 팀이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을 통해 수비 간격을 깨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매우 뛰어나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 돌파와 컷인을 반복하며 상대 풀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드리블 돌파로 공격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이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한 템포 빠르게 연결해 전방 공격수들의 침투 타이밍을 살린다. 빌드업 과정에서도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며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또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반응 속도를 보여 중원 점유율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엔소와 페드로의 킥징도는 높은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리그 내에서도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이며 후반부 체력 분배 능력 또한 우수하다. 아약스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EPL 강호 첼시에 비해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 능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속도전 상황에서 압박을 견디는 능력은 부족하다. 라울 모로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수비진 상대로는 크로스의 정확도와 파워에서 밀릴 수 있다. 스티브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인 연결이 어렵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리그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압박과 피지컬 싸움에 노출되며 실수 확률이 높아지는 팀이다. 특히 수비라인의 높낮이 조절과 커버 타이밍이 EPL팀을 상대로는 자주 흔들리며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전력 차이와 체력 밸런스의 한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약스는 리그대에서는 강팀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완성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첼시는 전술적 완성도와 교체 전력, 세트피스 위협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경기 전체의 흐름은 첼시가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전환과 압박 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첼시가 홈에서 리그 간 격차를 증명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3-4-3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전방 전개를 추구하며 공격의 핵심은 인버티드 윙 포워드 대 케텔레르의 움직임이다. 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스카마카와의 원투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이러한 전개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박스 근처에서 파살리치가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형태로 완성된다. 아탈란타는 측면 빌드업 후 중앙 전환으로 파이널 서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공격의 균형을 유지하는 팀이다. 최근 리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고 있어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다. 홈에서는 공간 점유와 속도 조절 모두 탁월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배가 되는 흐름이다. 특히 데케텔레르의 인버티드 돌파는 상대 3백 라인을 혼란에 빠뜨릴 결정적인 패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2 전형으로 수비 시 500 형태로 전환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압박 강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 프레코프는 전방 압박에 선봉에 서지만 중원 커버가 늦어 라인 강역이 쉽게 벌어진다. 프로보드는 전환 구간에서 볼을 오래 끌어 템포가 느려지고 아탈란타의 빠른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페이리스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지만 지원이 끊기면 단독 돌파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게다가 보릴, 야보르체크, 폴라르, 오그부, 보를리츠키 등 수비진의 다수 부상은 수비라인의 안정감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3백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고 중앙 공간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다. 체코 리그에서는 높은 전력을 자랑하지만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퀄리티가 유럽 상위 팀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진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조직적인 공격 패턴을 버텨내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아탈란타는 공격 루트의 명확성과 전술 응집력이 이미 유럽 상위권 수준이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부상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아탈란타의 점유와 세컨드볼 지배가 확실히 나타나며 경기의 흐름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경기는 유럽 무대 경험과 전술적 완성돼서 압도적인 아탈란타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지만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다소 느리다. 버카르트는 전방 압박 가담과 전환 속도가 빠르지만 전진 패스 이후에 세컨드볼 연결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때가 있다. 바오야는 측면에서의 스피드가 위력적이나 수비 가담 시 포백 강력 유지가 불안정하다. 도안리치는 미드필드 전개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공을 오래 끌며 템포를 잃는 경향이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블록은 압박이 들어오면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의 위치 선정이 느려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 공격 전환 시에도 전방 연계가 단절되어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점유율 유지가 어려운 흐름이 자주 나온다. 홈에서는 전방에서의 압박보다 라인을 정돈하며 역습을 노리지만 EPL 상위권 팀의 템포를 버텨내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버카르트의 속도를 이용해 간헐적인 돌파를 노리겠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다.
리버풀은 4-2-3-1 전형으로 높은 압박 라인과 빠른 전환 템포를 무기로 삼는다. 모하메드 살라는 측면에서 육상 선수급 가속력을 바탕으로 풀백 사이를 완전히 찢는 돌파를 보여준다. 그의 침투는 한 박자 빠른 퍼스트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완성되며 프랑크푸르트의 좌측 수비를 완전히 흔들 것이다. 비르츠는 2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방 지원을 통해 리버풀의 전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에키티케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살라와의 연계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며 공격 템포의 중추로 기능한다. 중원에서는 2명의 더블 볼란치가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후 탈취 직후 빠르게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리버풀은 빌드업 과정에서도 후방에서 3선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템포 손실이 거의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정확한 킥과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EPL 특유의 세밀한 전개 능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조직력 있는 압박 대응과 뒷공간 커버가 부족해 리버풀의 빠른 전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폭발적인 돌파와 비르츠의 템포 조율, 에키티케의 피지컬로 모든 전개 국면을 지배할 것이다. 전력 차이, 전환 속도, 세트피스 활용 능력까지 모두 리버풀이 우위에 있는 경기다. 결국 이 매치는 리버풀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완성도 차이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르팅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켄다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 능력과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데 강점을 지닌다. 곤살베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연계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세컨드 찬스에서 마무리 능력도 탁월하다. 트링캉은 측면 돌파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에 능하고 변칙적인 공격 루트를 주도한다. 트링캉은 측면 돌파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에 능하고 변칙적인 공격 루트를 주도한다. 스포르팅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되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또한 공격수들의 상호 위치 교환이 활발해 상대 수비가 압박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전환 속도를 잃지 않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운영이 가능하다. 홈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의 리듬을 다양하게 가져간다. 특히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볼을 빠르게 확보해 상대 진영에서 두 번째 파도를 이어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바메양은 여전히 폭발적인 침투력과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한다. 그린우드는 양발 슈팅과 1대1 돌파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팀 전체의 공격 템포가 느려질 때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시도가 많지만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마르세유는 개인 기량은 수준급이지만 전술적으로는 조직적인 압박 대응이 불안정하다. 라인 강력이 벌어질 때 미드필더진이 수비 가담해 늦어 세컨드볼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정에서는 경기 초반 집중력이 흔들리며 템포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다. 수비 전환 시 풀백이 너무 높게 올라가 측면 공간이 노출되는 부분도 반복된다. 포르팅은 볼 점유와 변칙적인 공격 전개로 상대를 무너뜨릴 능력을 갖춘 팀이다. 마르세유는 경험은 있지만 조직적 완성도에서 차이가 크며 전환 속도 싸움에서도 밀릴 것이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스포르팅이 잡고 후반부에 마르세유의 수비가 흔들리며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AS 모나코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며 공격 전개시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전진하며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 이런 형태의 전개는 상대 수비 블록을 옆으로 벌려놓고 페널티 박스 측면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기 위한 의도적인 패턴이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순간적인 침투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골로비는 빌드업의 중심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번갈아 수행하며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발로구는 공간 감지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날카롭다. 모나코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리듬을 지속적으로 바꾼다. 수비 전환 시에도 미드필더 라인이 빠르게 복귀해 압박 강력을 유지하고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상대가 빌드업 시도에 나설 때 압박 타이밍이 정교해진다.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공간 점유를 통해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4-2-3-1 전형으로 전개하지만 측면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히샬리송은 전방 압박과 피지컬 경합에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너무 깊어질 경우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사비 시몬스는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쉽게 볼을 빼앗기며 팀 전환 템포가 늦어진다.
주앙 팔리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제공권과 태클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지원이 늦는 약점을 보인다. 토트넘의 측면 풀백들은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자주 허용한다. 이 약점은 바로 모나코가 가장 잘 활용하는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경기 내내 반복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진 시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간 연결이 느슨해져 역습 대처에도 취약하다. 토트넘이 주도권을 쥐기엔 중원 조합의 전개 속도와 수비 전환 리듬이 너무 불균형적이다. 토트넘의 측면 수비 약점과 하프스페이스 대응력 부족은 모나코의 빠른 템포 전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나미노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골로빈의 빌드업 완성도가 결합되며 모나코는 홈에서 리듬을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공간 활용에서 우위를 점한 AS 모나코가 승리를 거두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으로 유벤투스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자원이다. 호드리구는 오른쪽에서 컷인 동작으로 중거리 슈팅을 노리며 길러는 이선에서 경기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한다. 중원에서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압박을 유도한 뒤 전방 침투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또한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측면 전환 시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으며 박스 안에서는 세컨드볼 회수율도 높다. 전방 압박 역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는 능력이 탁월하다. 공격의 완성도, 속도, 마무리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팀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는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과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던 시절에 유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데이비드는 피지컬과 위치 선정은 좋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져 슈팅 효율이 낮다. 일디즈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연계에 나서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힌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수비적 커버를 담당하지만 볼 소유 시 안정감이 떨어지고 패스 전환의 각도가 단조롭다. 특히 라인 강역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세컨드볼 처리와 중원 전환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측면 윙백들의 수비 가담이 느려 후방 뒷공간을 노출하며 전체적인 조직력이 불안하다. 결국 팀의 전력과 템포에서 모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격차가 존재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제한적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의 폭발력과 귓러의 조율을 중심으로 템포를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유벤투스는 전방 압박과 중원 대응 모두 한 박자 느려 실점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유럽 최정상급 전력과 완성도를 갖춘 레알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민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케인은 전형적인 피니셔 역할에 더해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 전환 빌드업의 기점 역할도 수행한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을 통해 공간을 흔들며 순간적인 1대1 돌파로 박스 안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고레츠카는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중후원 장악력을 높이고 세컨드볼 회수 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바이에른은 이미 시즌 초반부터 볼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며 압박 후 곧바로 세트피스로 연결하는 전술을 완성했다. 공격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 모두 유럽 최정상급이며 홈에서는 그 템포가 한층 더 빨라진다. 특히 이선 라인의 폭넓은 움직임은 클럽 브리에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해 풀백까지 공격에 가담시키는 구조라 경기 내내 공격의 밀도가 유지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케인의 제공권과 올리세의 킥 정확도가 결합돼 득점 루트가 다채롭다. 클리브리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수비 가담 비율이 높아 사실상 4-5-1 형태에 가깝다. 트레솔디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나 바이에른의 압박 강도 속에서는 공을 오래 소유하기 어렵다. 포브스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풀백의 오버랩 래핑과 맞물릴 경우 수비 커버에 더 집중해야 한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빌드업 단계에서 쉽게 차단당한다. 클럽 브리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만큼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90분 동안 라인을 내린 채 수비 위주의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체력 소모와 공간 커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질 위험도 크다. 바이에른 미네는 조직력,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까지 모든 면에서 클럽 브리에를 상회한다. 케인과 올리세가 중심이 되는 전방영에는 이미 유럽 최상위 수준이며 홈에서의 강한 압박은 클럽 브리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승부가 될 것이며 바이에른이 완승으로 직결된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핑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